호주가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을 하죠. 호주는 2011년이에요. 비교적 늦게. 그렇죠? 보통 2010년경이면 현금 짓고 관련된 논의들이 상당히 이제 한 번씩 진행해 보고, 그다음에 2015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개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인데, 호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2011년에 그간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돌봄의 욕구가 국가가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스스로의 판단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이 체계를 새롭게 정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으로 굉장히 이제 이 자료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엄청 잘 써진 보고서가 하나 나옵니다. 호주 생산성위원회, 이제 호주 재무부라고 정확한 번역인지 모르겠지만 돈 재무를 담당하는 국가의 재무를 담당하는 부 산하에 있는 기구인데요. 국가 정부 기구죠. 여기서 보고서를 내게 되는데요. 뭐 한 거의 1000페이지 정도 되는 두 개 두꺼운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이제 많이들 보는 자료인데요. 여기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게 개인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장기 돌봄의 지금까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당히 세계적인 모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책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 225쪽부터 보시면은 첫 번째, 개인 예산이나 장기 요양 혹은 장기 돌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작동 방식을 하나로 통일한다. 그 통일하는 방법은 사실은 보험입니다. 보험인데 이것을 이름을 국가장애보험제도, 뭐 이제 한국말로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제 익숙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소위 NDIS라고 하는 유명한 보험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2011년의 보고서에 근거해서 2013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2015년, 16년에 처음으로 작동하게 되죠. 그래서 한참 저희가 호주 처음 뭐 이제 이런 그 개별 예산이나 이런 것들 보러 갔을 때 처음 막 시범 사업이 진행됐을 때 저희가 이제 한번 호주를 가서 그 사람들 움직인 것을 조금 보기는 했었는데요. 자, 보험 방식이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걷는다. 전 국민에게. 우리나라의 그 요양보험하고 비슷한 형태긴 한데요. 근데 두 번째, 시장 시스템을 이용해서 직접 지원인을 선택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두 번째. 이제 어떤 그 시스템의 방식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생산성위원회가 제안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아까 이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번째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해결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험료를 걷는 거죠. 장애 분야의 장기 요양, 어떻게 보면 우리로 얘기하면 활동 지원 제도를 만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트릭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장애를 입으면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상당히 낮겠죠. 장애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그런 논리로 보험 형태로 해서 보험료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 됐고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요. 227쪽에 보시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16년에 시작을 했고 2014년에 입법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고서를 내면서 지금까지 이것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호주의 분위기를 좀 보면요. 호주의 언론에서는 NDIS를 다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NDIS를 통해서 예산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기다리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기는 하지만요. 실적으로 여기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이야기들도 많이들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호의적인 형태로 호주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굉장히 담대한 개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각 나라의 상황들을 놓고
결론적으로 저자가 5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31쪽입니다. 첫째, 이분들이 판단해서 각 나라의 상황을 보니 개인 예산은 장기 요양 혹은 장기 돌봄 시스템을 국가가 만든다고 했을 때는 꼭 필요한 방법인 것 같다.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다. 이런 이야기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제 두 번째부터는 좀 더 직접적인 이야기들을 진행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를 조금 더 볼까요? 왜 그러냐? 이것은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연성이 가족과 친구를 돌봄 제공자로 고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이 두 가지 유연성이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나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나 제공하는 사람들이나 상당히 그들에게 호소력이 있다. 이게 이제 그 근거입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쪽으로 넘어가면 장기 돌봄으로 넘어가면 장애인이 됐든 노인이 됐든지 개인 예산의 형태를 정책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들을 진행하려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뭐를 확보해라?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라.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경우에 있어서 법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수급 자격을 판단하고 예산을 할당하는 데 있어서는 중앙에서 상당히 통일된 표준화된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공정하다. 이것이 제도를 강하게 뒷받침해 줄 것이다. 사실은 영국의 경우가 지자체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맡겨서 이제 한계가 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특히나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상황에 있어서 혹은 예산을 할당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표준화된 통일된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던데, 자기주도나 개인 예산을 시작할 때 이미 모든 절차와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를 다 개발해 놓고 시작해라. 이제 이런 중간에 이게 삐그덕거리면 개인 예산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이 엄한 길로 갈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개인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일반 사람들이나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 개인 예산의 사용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서 연결되는 것이 부정사용과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불을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의 정책을 펼 때는 재정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해야 된다. 재정관리 시스템으로 해결해야지 이후에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문제를 잡아내는 형태로 갔다가는 흔들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후에 문제가 다 발생하고 잡아내는 것들 방식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 나라의 개인 예산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발전되었는지를 보고 제시하고 있는 5가지 교훈인데요. 굉장히 준비가 잘 돼야 된다. 이 부분이고요. 돈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정 관리 부분들이 굉장히 탄탄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장기 요양 쪽에서는 개인 예산이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각 나라의 내용들 좀 아주 그냥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따라오시기가 좀 힘들었고 좀 거칠었을 거라고 생각되긴 하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저것 자료들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이제 뭐 다른 나라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보실 필요가 없는 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결론 부분의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해주는
내용 마지막 장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